음, 계속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그, 어, 그, 제가 이제 과학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조금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텍스트로 많이 삼았던 게 이제 그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이고요. 그, 뭐, 그 어슐러 르긴 그 SF하고 판타지 작가 그 사람도 좀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어, 사실 이런 재능을 가지는 사람이 좀 드물죠. 과학 글쓰기라고 했을 때 대개 보면 이제 논문을 어떻게 잘 쓰냐 이제 이런 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이공계 쪽에 그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어, 잘들 쓰는데 그 자기가 이과 쪽이라는 것 때문에 좀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뭐 글쓰기에 대해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 카스는 이 과학과 문학이 별로 다르지 않다.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과 문학이 완전 별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과학과 문학을 결합을 시켰는데 문체는 지극히 서정적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칼슨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예견해서 그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책을 완성을 시키고 엄밀한 근거가 없이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게 그런 것들이 참 본받을 만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사용된 전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또 이런 그 비슷한 시도들을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 댐 공사라든가 대규모 뉴딜 정책이라든가 그러면서 환경의식이 많이 성장해서 그 당시 이런 뭐 여러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알도 레오폴드 모래군의 12달 같은 작품 아마 다 번역돼 있죠. 국내에도 모래 카운티입니다. 모래군은 그러니까 모래라는 그 카운티 지방의 12달 동안을 아주 서정적으로 그려낸 이런 작품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문학 작품으로서도 분석이 많이 된다. 굉장히 비유가 훌륭합니다. 이 카슨이 쓴 책에 대해서 이런 수사법과 은유에 대한 이것만 따로 해서 나온 책이나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이전에 찾아보니까 뭐 가령 이 책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문학평론가들이 아주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고 여기서 나온 굉장히 그 비유법 이런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새들의 노랫소리가 사라진 그런 마을의 이미지 같은 것을 아주 잘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그 위험성, 특히 핵과 연관된 그런 연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제목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제목을 잘 잡았어요. 아주. 그,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이제 책 많이들 내시죠? 책 내실 때 이제 그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뭐 자연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자연의 통제, 인간 대 자연, 뭐 이런 제목은 나왔으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침묵의 봄이라는 아주 뛰어난 제목으로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배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전략이 많아요. 그래서 대비와 부각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이 책에서 보시면 이 아주 평범한 그 가정주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증언을 많이 가져다가 이거를 과학계나 이런 산업계 남성들과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주부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디 사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일리노이주 힌스데일에 사는 뭐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방제 담당자나 목축업자나 뭐 화학약품 기업들 이 관련된 사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비돼서 굉장히 어떤 회색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대비법이 아주 잘 나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등치시켜서 이런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대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가해자 피해자 사이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제기를 해주는 이것도 상당히 글쓰기에서 훌륭한 전략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것은 그 당시 이 카슨의 책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랬죠. 그다음에 이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훌륭한 전략인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카슨을 도와줬어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 다큐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그래도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그 일이었던 것 같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뭐 저널에 다 들어가 볼 수가 있고 뭐 책 한 그 논문 하나 다운받는데 뭐 몇 초 걸리지도 않죠. 몇 초가 뭐 순식간에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전부 다 편지 그다음에 우편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카스는 아시다시피 사이언스 라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도 그, 어, 이 메일에다 뒤에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사이언스 라이터라고 써놓은 것도 카슨의 영향을 많이, 카슨은 자기 스스로를 사이언스 라이터로 많이, 과학 저술가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석사학위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문성이 없는 영역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과학적 근거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생태학자, 뭐 백혈병 전문가 등등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이 네트워크를 꾸립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와 연구 결과를 받아서 그 최신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 글을 쓰는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 잡았던 기한보다 뭐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자료 정리해 놓은 그 카드 해놓은 거 보시면 진짜 거기 나오죠. 비서가 다 정리해. 그 비서 고생 많았죠. 그래도 비서가 글쎄 나중에야 뭐 훌륭한 분하고 일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 이건 내가 잘못 취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꼼꼼했으니까. 맨날 타자 쳐줘야죠. 뭐 다 해줘야 되는. 그다음에 특히 자기가 쓴 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 운율과 두음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대목이죠. 사실 저도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좀 남사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너무 그, 옛날에 내 후배가 장난 삼아서 내가 쓴 글을 가지고 막 읽어서 야 제발 좀 그만해라. 나 지금 못 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특히 비서한테 읽어보라고 많이 했대요. 그리고 들어보면서 이건 좀 너무 오버했어 또는 뭐 이건 아니야 이런 식의 이게 글 쓰는 데에 굉장히 어떤 치열한 그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왜 몸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글을 읽지 않습니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왜 글 읽는 목소리가 사랑방 밖으로 들려와서 뭐 어떤 처녀가 거기에 뭐 혹해서 뭐 어쨌다 뭐 이런 러브 스토리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글 읽기가 참 좋은 거래요. 그래서 저 우웅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이해도 좋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소리 내서 읽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화학 산업들이 엄청난 비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만한 것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에 걸렸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자료 출처,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 이런 걸 다 받아서 사실 큰 영광이죠. 그런 책에 어디에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걸 인용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었을 텐데 이런 연구자들은 네트워크를 꾸려서 그걸 가지고 자기 연구를 탄탄하게 뒷받침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근거로 이제 작용했던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보셨겠지만 60년대 그 메카시즘 뭐 다 아실 겁니다. 메카시라는 상원의원의 아주 극단적 반공주의죠. 자기의 자기와 다른 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뭐 그 비난하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뭐 비일비재했고, 아인슈타인도 공산주의자로 몰렸고, 그때 당시는 소련을 비판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나오면 소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이상한데. 벌써 CIA, FBI가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거 안 했더니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저기 뭐 원자폭탄 만들었던 그 양반도 결국은 그 공산주의자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스는 출강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다. 그다음에 여성이라는 이유. 뭐 그 말도 못해요. 그 저기 다큐에도 다 나오죠. 그다음에 전문가가 아니다. 석사학위밖에 없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냐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권위주의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고 그다음에 그 책에 못 나오게 하려고 뭐 이 몬산토 같은 거대 화학 기업들 지금은 뭐 전 세계적인 식량 기업이자 생명공학 기업으로 발돋움했지만 그때는 화학 기업으로 출발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그 반박하는 문건, 황량한 시대라는 문건이 나옵니다. 그 다큐에도 나오지만 살충제를 안 썼더니 해충이 막 창궐해서 먹을 게 없어지고 막 세상이 다 망하는 이런 걸 그 만들어서 그 뿌리고 하는 이런 식의 것들. 거기에 정말 치열하게 자기 몸을 다 바쳐서 그 책 한 권을 낸 거죠. 대단한 그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암에 걸리게 되고 암에 걸린 것도 참 그 그 암을 그 진단했던 의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또. 그때만 해도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카스는 뭐 보호자가 없었죠. 당시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나중에 이제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옵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훨씬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뭐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뭐 어쨌든 책이 나오고 2년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출간 되고 나서 이제 어,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을 하면서 내각이 바뀌고 거기에서 카슨의 책을 받아들이면서 청문회까지 열고 하면서 결국 DDT의 사용이 1971년경에 금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물론 DDT만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성과를 얻어내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사실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치열한 어떤 어, 행위. 사실 글 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그런 담론을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산시키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걸 자기 목숨하고 맞바꾸다시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이거는 이제 자연에 대한 전쟁으로 볼 수가 있다. DDT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해충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상대로 한 이제 토탈 워 형태로 이제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사실 여러 개의 전선이 겹쳐져 있었다고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이 그, 카슨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가령 불개미 전쟁 같은 게 이제 아주 좋은 하나의 사례가 돼서 그걸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이 자연에 대한 통제로 어떻게 이것이 벌어졌는가를 조금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박멸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카신의 책에 보면 박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원서 181쪽에 보면 eradication, 박멸이라는 것은 한 종을 전체적인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멸종시키거나 말살하는 걸 뜻한다는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까지는 해충을 방제한다, 구제한다 정도지 박멸한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것은 이제 전쟁 과정에서 시작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이 있었는데 하나는 축국을 대상으로 한 연합국과의 어떤 전쟁이고 또 하나는 곤충, 특히 자연에 대한 전쟁이라는 형태로 여기에서 둘 다 이 어나이얼레이션 또는 이레디케이션, 박멸 또는 그 말살 이런 것들의 개념이 여기서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해충 구제 업체들 보면 이런 얘기를 뭐 서슴없이 쓰잖아요. 다 우리가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집안에 뭐 바퀴벌레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겠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모기에 대해서도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모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논의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런 식의 사고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모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 적다. 우리가 애노잉하기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우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어떤 한 종을 완전히 없앤다는 생각을 한다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냐. 물론 말라리아 같이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그걸 어떻게 방지하고 구제할 건가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한 종을 마음대로 없애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많은 생물학자들은 모기 한 사례를 살펴보면 모기 중에서 피를 빠는 건 암컷 중에 그 몇 프로 안 되는 소수 종만 모기 중에서 피를 빱니다. 그것도 이 이제 뭐죠 이 배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에만 흡혈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모기는 그 장구벌레 시절에 그 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먹이로서 기여를 하죠. 대부분의 많은 다른 물고기나 곤충이나 새들의 먹이원으로서 이 장구벌레가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의 웹 오브 라이프 그런 각각의 어, 그 자리, 자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런 속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부분은 이제 카스는 아주 역설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 박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원자폭탄과 DDT와 같은 합성 살충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이런 걸 갖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다 없애버리지 뭐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특히 그 당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서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쉽게 하게 됐다고 이제 카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포스터를 보면 두 개의 적,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그 전형적인 그 미국 그 양키를 대표하는 그런 그톰 아저씨인가요? 무슨 밥 아저씨인가 뭐 그렇죠. 한쪽에는 이게 일본군입니다. 또 한쪽에는 말라리아 모기, 양쪽의 전선. 그래서 이 둘 다 데미죠. 이 둘 다를 엘리미네이트, 말살, 멸종, 이 이데올로기가 여기서 그대로 표현되죠. 그 두 개의 적에 대한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일본군을 상대로 한 사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미군이나 연합군들이 같은 축구기였어도 독일이나 이탈리아군을 상대하는 것과 일본군을 상대하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인종적 편견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그 해충 2조 2, 2와 일본군을 결합한 거죠. 여기 그 우길기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군 군모 쓴 거 똑같죠. 뻐드렁니. 되게 우리가 일본을 비하할 때 많이 이런 그 뻐드렁니를 표현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일본을 표현할 때.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썼는가 보십시오.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더 브리딩 그라운드 이들이 번식하는 번식지죠. 브리딩 그라운드 어라운드 더 도쿄 동경 근처의 브리딩 그라운드가 must completely annihilated. 이거 완전히 박멸이 됐다. 실제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했던 조치가 그거죠. 원자폭탄 떨어뜨렸잖아요. 어떻게 해도 좋다는 생각이었죠. 만약에 히틀러가 늦게까지 버텼다고 했을 때 과연 독일에다가 원자폭탄을 쓸 수 있었겠는가? 많은 학자들이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예측을 하죠. 그거는 왜? 일본군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다큐멘터리, 제가 전쟁 관련 다큐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봤는데, 거기 보면 일본군에 대한 그 인식은 거의 이건 인간에 대한 관점이 독일군이나 이탈리아는 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 중에서 적이지만 이건 인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멸종시켜도 되는 대상으로 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여기는 무솔리니, 히틀러, 일본군 셋 다 이런 어떤 박멸 대상으로 삼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불개미 전쟁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 텐데, 이 불개미 전쟁은 그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먼퍼드 유명한 기술사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시대를 파괴자와 박멸자의 시대라고 이제 나중에 역사가 이렇게 볼 것이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이 완전히 소위 그 혁신주의 어떤 아주 그냥 급속한 산업자본주의로 편입되면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막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늘죠.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서고 유럽은 피폐했는데 미국은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 현대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것은 다 없애도 되고 거슬리는 것들은 가차없이 박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이제 그 먼퍼드의 그게 그런 와중에 이 불개미가 하나의 표적이 된 사례인데 57년에 미국 농무부에서 불개미 퇴치를 하기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벌입니다. 근데 이 파이어 앤트 불개미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참고 자료에서도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개미뚝이 있긴 해요. 그게 조금 거슬립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가 거기 개미뚝 때문에 많이 날이 부러지는 파괴를 입기 때문에 성가시다는 거죠. 불개미에 쏘이면 따끔하죠. 그래서 불개미죠. 그렇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불개미가 마치 무슨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퇴치 운동을 벌이는데 최근에도 불개미가 계속 문제가 되죠. 사실 이것도 곤충학자들은 완전히 이건 넌센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뭐 불개미, 여왕개미가 나타났다 그걸 없애겠다고 뭐 항만에서 막 대규모 작전을 벌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마치 이 불개미가 모든 그 원흉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남부 농업의 불개미 때문에 다 망하고 얘들이 이제 조류, 가축, 인간을 다 없애는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공의 적을. 왜? 그래야 대량 살포, 살충제를 대량 살포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카슨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실시한 광범위한 해충 계획 늘어나면서 미국 살충제 제조업체들은 노다지를 켰다. 그 다음에 이거를 뿌리는 항공기는 전쟁 기간에 남아도는 그 항공기를 여기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해관계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산업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런 불개미 퇴치라는 어처구니 없는 작전이 벌어졌다. 이거는 체제 경쟁의 산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당시 미소의 냉전이 아주 극에 달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불개미를 어떤 하나의 상징물로 빨갛잖아요 또. 그러니까 소련의 어떤 그 침입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자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그때 당시 나온 작전도죠. 여기가 처음 남미에서 이제 불개미가 처음 유입됐는데 모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목재에 묻어서 이제 불개미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개미가 지금 번져나가는 거죠. 각지로 번져나가죠. 마치 무슨 적군이 침입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게 카슨이 살충제를 자연에 대한 전쟁으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개미 자체도 어떤 마치 이 불개미가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어떤 그래서 이 당시 나온 아주 흥미로운 그 B급 영화 제가 B급 영화를 좋아하는데 B급 영화가 굉장히 진실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F도 사실 B급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B급이라는 걸 주제로 글을 쓴 적도 있었는데 사실 A급은 너무 좀 순수를 표방하기 때문에 허위의식이 많이 개입되고 그에 반해서 B급은 뭐 가릴 것도 없이 막 내놓고 굉장히 선정적인 걸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진실이 들어있다. 이런. 이 영화가 미국에서 히트를 칩니다. 이게 뭐냐면 거대한 개미가 외부로부터 침입자로 묘사된 여기 이게 이 영화예요. 이거 제가 전에 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교양 수업할 때 한번 틀어줬더니 학생들이 너무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이거를 그 소장하고 여러 번 봤지만 선생님들한테 이것까지 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B급 그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항상 보면 그 킹콩도 그렇고 미국을 대도시를 침략하죠. 없애야 될 적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영웅적인 미국 정부와 군인들이 활약해서 이 괴물을 격퇴시키는 이런 내용인데 이, 이 괴수인 거대 개미가 만들어진 게 바로 미국의 사막 그 핵무기 실험을 했던 네바다 사막에서 나왔다는 또 설정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핵과 이런 게 다. 우리나라 용가리는 그 저기 휴전선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용가리가 그 심영래 감독이 만든 용가리 말고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처음 원본 용가리는 그게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를 또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요. 굉장히 그런 맥락도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이 괴수 영화들은 사실 이런 냉전 이데올로기나 그다음에 그 레드 스퀘어, 빨갱이 선풍이죠. 이런 것을 이런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이 불개미가 마치 무슨 이 익스터미네이션의 어떤 대상인 거죠. 여기 보시면 온갖 무기가 다 동원돼서 지금 이 파리를 공격해야 되는 이런 식.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아주 파다했던 곤충 또는 이런 그 자연에 대한 전쟁을 벌이는. 예, 그래서 이런 학자는 이것이 그 당시 미국이 그 안보 국가로서 냉전 시기에 안보 국가로서의 어떤 즉 네이션 빌딩 어떤 국가를 새롭게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재밌어서 저도 우리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가정에서 군모를 쓴 가정주부가 이 그 곤충들을 상대로 해서 벌이는 이런 그 전쟁 이미지가 그대로 나와서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냉전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60년대 쥐잡기 운동, 저는 이게 생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부터 보시면 이게 그 당시 그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쥐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불개미와 같은 그런 그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쥐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곡식을 쥐들이 다 먹고 온갖 전염병을 다 퍼뜨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쥐잡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죠. 그래서 일시에 한날 한시에 그 여기 보면 10월 20일 오후 5시 일제히 쥐약을 놓자. 이런 이게 사실 이게 사실은 일종의 국가 통제를 강화시키는 어떤 행위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온 국민을 동원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불개미 전쟁의 판박이고 쥐약 놓는 날 해서 국민학생부터 제가 생생한 기억이 학교에서 그때 쥐꼬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쥐꼬리를 몇 개인가 가져오라고 숙제예요,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 말씀이 완전히 하늘이잖아요. 제가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3박 4일을 울었어요, 집에서. 문고리를 부여잡고 하도 울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나 무슨 초상 났냐 그러고 야단을 맞았던 쥐꼬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부직갱이를 들고 이제 집에 그때는 위에서 막 쥐들이 뛰어다니고 쥐들이 많으니까. 근데 못 잡죠. 그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쥐를. 제가 부직갱이 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숙제 못해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앞에 갔더니 좌판에 쥐꼬리들을 놓고 상인들이 팔고 있더라고. 벌써 정보를 받고서는 쥐꼬리를 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돈도 없었지만 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서 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래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제 분석이 최근에 한국사 연구에서 나오고 한국과학사에서 나오죠. 그래서 쥐약에 대한 연구 많이 나오고. 어, 그 근데 재밌는 거는 쥐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기피성이죠. 이게 포이즌 샤이니스죠. 그러니까 카슨도 침묵의 봄에서 그렇게 해충을 없애겠다고 살충제를 쏟아부었지만 해충들은 안 없어진다. DDT가 나중에는 파리들이 DDT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면역력이 생긴 거죠. 거기에 대한 이 뭐, 복원력은 놀랄 만큼 뛰어나죠. 우리가 왜 체르노빌에서 그, 생각보다 훨씬 빨리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게 놀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거죠. 자연의 복원력이. 이게 사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기다가 그걸 없애려고 해도 결국은 그 피해는 엉뚱한 대로 확산되는 거죠. 쥐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 당시 애꿎은 가축들, 애완동물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기르던 스피츠라고 아주 하얀 개가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했는데 제가 지금도 애완동물 안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린 시절에 하도 그 경험이 얘가 쥐약 먹고 죽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가축들이 죽고 애완동물들이 죽었습니다. 그 걔가 죽는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애가 막 뺑뺑 돌고 막 내장에 타들어가면서 물 찾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절대 앞으로 개 안 기르겠다 맹세를 했었는데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위키리크스 얼마 전에 그 어센지가 드디어 뭐 형을 끝내고 호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그 사람이 폭로했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쥐약을 실험했다. 미국이.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한겨레 신문에 실렸었는데 그게 그때 우리나라에서 백호라는 이름으로 쥐약을 테스트하려고 출시했는데 거기 보면 인체 절대 무해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기 지방 어떤 도시에 중국집에서 일하던 종업원 두 명이 실험을 해보자. 진짜 안 먹고 안 죽나 해서 둘이 그걸 먹었다 죽었다는 그게 그때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게 그 비밀 문건으로 폭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농약이나 이런 살충제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 자살하는데 많이 도구로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카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없앨 수 없다. 처음에 나왔죠.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정말 오산이다. 엉뚱한 피해만 가중시키고 우리들이 결국 다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쥐잡기 운동 같은 게 이런 미국에서 50년대에 벌어졌던 불개미 해프닝인데 지금도 역시 이런 다양하게 이런 다른 방식으로 변주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런 삶의 양식 그런 철학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칼슨이 이런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멸과 같은 개념, 이런 식의 자연에 대한 공격, 자연에 대한 전쟁,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결국 우리는 공생하는 존재다. 생명의 본질이 실제로는 이런 경쟁이나 상호 공격이 아니라 공생에 있다는 이런 부분을 제기해 줬다고 하는 거죠. 조금 확장하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린 마골리스 같은 사람이 했던 생명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가설 지금은 뭐 거의 표준 가설화 됐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염색체가 따로 있죠. 소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비핵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졌는데 린 마굴리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린 마굴리스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책에서 이제 공생설을 제기했죠. 생명 초기에 단세포 시절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큰 세포가 먹었는데 소화시킨 게 아니라 공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큰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고 양분을 제공해주는 대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ATP가 여기서 뿅 하고 나오고 그거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에서 생명이 시작된 35억 년 무렵부터 공생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거는 어때요? 생명의 본질이 공생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린 마굴리스는 공생, 협동,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명의 본질이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그것이 본질적인 이런 식의 생각의 뿌리가 사실은 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도 다 거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그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 이것도 역시 레이첼 카슨으로부터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첼 카슨은 근대적인 사고방식, 근대적인 어떤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런 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죠. 이게 바로 근대주의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도 역시 레이첼 카슨과 아주 이 책에서 중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창문을 열어줬다. 생태적 인식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카슨이 제기한 것은 이런 지배나 분석, 환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근대적 이데올로기죠. 근대 과학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공감, 심퍼시, 케어링, 배려, 포괄, 인클루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명의 어떤 본질에 해당된다고 카슨은 제기를 했던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맥클린톡 같은 사례가 뭐 제가 따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생명의 느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나온 것 같은데 바바라 맥클린톡이라는 그 생물학자는 여성 생물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냥 늦게 받았어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생물학 연구에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분석적 방식이 아니라 이런 전통적인 그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공감, 옥수수와의 교감과 공감을 통해서 연구를 했다는 걸로. 그래서 이 바바라 맥클린톡의 전기가 생명의 느낌이라는 Feeling of Life라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다.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유전자 분석하고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교감과 feeling, 공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바바라 맥클린톡의 사례가. 이 사람은 뭐 아주 훌륭한 과학자예요. 제대로 된 과학적 훈련을 다 받았는데 이 옥수수를 연구하면서 점핑 진이라는 현상을 연구했는데 우리가 옥수수 먹다 보면 알갱이 중에 다른 색깔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유전자 이동, 점핑 진 현상이야. 그 현상을 밝혀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한 방식은 이런 거예요. 옥수수와 공감하는 어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무슨 과학이냐라고 해서 배척당한 거예요. 특히 남성 중심의 마스쿨린한 과학 문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옥수수 개체 하나하나를 다 분간하고 같이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옥수수와 교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직관, 문득 그 답을 알게 된다. 이건 뭐 거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노와 같은 그런 문득 깨닫는 거지. 그래서 어떤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알려진 거지. 이런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하고 이해하고 생명과의 어떤, 아, 뭐 물론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 언더스탠딩에서 공감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아주 몇 안 되는 드문 귀한 사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다나 시바와 같은 이런 인도의 아주 유명한 에코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도 그런 사상의 원류가 사실은 다 레이첼 카슨의 그런 침묵의 봄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대주의와 어떤 마스쿨리니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맞닿아 있다. 근대주의 자체가 그런 어떤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거기에서부터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반다나 시바는 뭐 최근엔 좀 뜸하지만 인도에서 그 몬산토 같은 업체에 저항해서 생태주의 운동을 저항하고 조직하고 인도 농부들 반GMO 투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지주 역할을 하고 나무 껴안기 운동 같은 걸 해서 삼림 파괴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그런 아주 그 활동가이자 생물학자, 생태학자, 뛰어난 세계적인 학자죠. 우리나라에도 이 반다나 시바의 책이 여러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런 것과 뿌리가 다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생태적 관점, 이런 생태적 관점 같은 것이 시발점이 거의 그 어, 레이첼 카슨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관계적 존재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책의 구성도 보면 그 물의 오염, 수권, 그다음에 토양 등등 가면서 이 생태계 전체에 걸친 어떤 그 얼개를 가지고 이런 오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굉장한 뛰어난 통찰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생태 에콜로지의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개체가 아닌 생태계 속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다는 식의 오만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 4만 종 이상의 생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산소 순환, 탄소 순환, 에너지 순환, 모든 순환 고리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카스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결국 모든 존재는 개체, 실체로서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이런 생태적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카슨이 제기한 거죠. 이런 개념을 쓰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카슨이 제기한 것은 우리는 결국 관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촉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